최 박사님이 포아이즈로 인사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정통 밀떡분들께서 독서전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제작진분들은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큰일인데 두려움에 많이 떨었습니다. 최 박사님은 독서전쟁을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되고 조금만 디테일하게 하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4년 얘기했습니다. 독서전이 1941년부터 45년까지 거의 꽉 채워 4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 그 페이스대로 똑같이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얘기해놓고 나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걸 해서 그다음에 좀 빼갖고 3년 그런 거예요. 근데 뭐 태평양 전쟁 1년 했을 때도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전쟁을 디테일하게 다룬 방송은 없었습니다. 근데 3년은 안 되잖아요. 예.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마음이 이렇게 느긋하신 분만은 없잖아요. 그럼요. 먼저 한번 쓱 개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요즘 시대 조류에 맞춰서 일단 한번 빠르게 훑고 그 다음에 좀 모자라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더 다루는 방식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만약에 디테일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조회수가 막 급등하는 게 보인다. 저희는 앞으로 많이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굳이 여기서 점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보씩만 나가. 조회수가 더 좋아. 반의 반보씩만 나가. 이렇게 갈 겁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서 뭐 금방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 유 교수님이 또 계신데 네. 유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신기한 책들 조금 그 중에 정말 0.001%도 안 갖고 오셨는데도 눈이 확 뜨이는 게 있을 텐데 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나옵니다. 우리 포아이스의 영원한 주인은 역시 시청률과 조회수입니다. 그럼요. 예. 우리 독일 쪽 주시가 우리 최 박사님이시면은 우리 소련 쪽 주시 이환수 박사님이면 이 독서 전쟁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사실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독서 전쟁을 바라보는 냉정적 시각도 함께 사라져야 되는데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강고하게 남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쭉 개괄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강조해야 될 것은 지난 30년 동안 서방과 러시아의 역사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서 바뀌었던 시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고 있어야 될 듯합니다. 우리 이제 주시들이 있지만 또 우리 이제 보조시들이 있습니다. 보조시. 보조가 아닐 텐데. 우리 일단 제 표정부터 보십시오. 마음이 아주 평온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두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시청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나 두 분 사이에 작은 견해 차이 혹은 다툼이 생긴다면 잘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조회수잖아요. 조회수가 만약에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10만, 15만 안 나온다. 우리가 독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총통옷 입어야지. 코스튬도 길러주셔야 돼요. 약속했어요. 네, 총통옷 입어야죠. 알겠습니다. 이 완벽한 네 분의 조합이 독서전 정말 이제껏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만들지 못했던 독서전으로서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봉의 기갑 집단을 비롯해서 300만이 넘는 대군이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소련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던가요? 선전포고를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독일군은 이미 출격해서 국경을 넘고 있어. 공격 준비 그리고 국경을 넘기 시작하던 상황이었죠. 전쟁 개시를 하면서 이 선전포고문을 들고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이 모두 잠든 사이에 이미 전쟁 개전을 선언하고 베베스가 장악한 선전부서에서 빠람빠람 이제 라디오 특별 방송하면서 포고문을 쫙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강요 회의라든가 이런 걸 열면서 드디어 우리 독일이 저 무도한 볼셰비키들의 적화 책동에 맞서서
우리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기에 먼저 침공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 참석한 독일의 군인들이나 장교들은 굉장히 좀 평온한 얼굴인 것 같은데 일본 기자들은 좀 놀란 얼굴인 것 아, 같은데. 봤어요. 예. 그죠? 진짜, 예. 일본 기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요? 지금 우리 중립주의하고 있는데. 네, 이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일요일 아침에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뉴스일 텐데 저 당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응. 왜냐? 이제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히틀러가 그냥 뭐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승전에 굉장히 젖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뭐 미네닉이 38년 오스트리아 합병, 체코 합병, 그리고 폴란드 침공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이거 이러다 우리 독일 다시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 속에서 또 배 고른 거 아니야? 그때만 해도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미 프랑스까지 다 석권하고 얼마 전에는 발칸 다 석권하고 그리스까지 평정하면서부터는 이제 독일 국민들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지. 그렇지. 소련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의 참화보다는 그 뒤에 떨어질 뭐 떡고물부터 생각하게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곡창이 굉장히 비옥하다더라. 아, 실제로 저 때 선전포고 한 다음에요. 독일에서 러시아 회화책이 맞아요. 정말 많이 팔렸다. 아 그래요? 이제 러시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네, 우리가. 그쪽 가서 이제 그 지배하고 하인으로 부려먹으려면은 러시아어 좀 알아야 되겠는 거죠. 대베스랑 예. 가는 거죠, 진짜. 그러면 사실 이거를 이제 자다가 깨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새벽 4시면 스탈린이 조르게 저 사창가나 돌아다니는 놈 영국의 이거 작전 이거 누가 믿었어? 잘라. 이랬던 스탈린은 지금 완전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는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극도로 치달아 있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억지로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는데 결국 22일 일요일 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3시에 기습 공격이 감행이 됐고요. 15분 뒤에 스탈린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직접 주코프가 자는 스탈린을 깨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스탈린이 그 뭐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코프가 아주 다그치듯이 실전 상황이라고 알리면서 드디어 이제 큰일이 났다는 사실을 스탈린이 알게 되고요. 모스크바 시간 5시에 스탈린이 크레물린 집무실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몰로토프, 주코프, 티모셴코와 회의를 열고 이때 또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스탈린이 도발에 대응하지 말라. 상황 봐가면서 제한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전면 하죠. 공격이 들어왔는데. 예. 아직 모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국경에서 오해로 벌어진 소규모 접전이 아닌가라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독일 대사가 소련 외무부에 선전포고를 정식으로 통보를 하니까 이때는 뭐 심각하다. 드디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아채고 12시 30분에 라디오로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몰로토프가 독일이 우리를 침공했습니다. 이걸 소련 인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딱 대조가 되죠. 표정부터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50세 이하는 다 이제 징집 대상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믿고 싶어하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들이네요.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 당시에는 독일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였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입 밖으로는 못 냈지만 스탈린 삐리리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안 쳐들어간다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스탈린 동무의 어떤 가르침이 어긋났다, 틀렸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독소 전쟁의 시작. 양국 국민의 표정만 봐도 어떤 느낌으로 시작이 됐는지 좀 감이 옵니다. 바로바로사 작전을 개시해 볼 텐데요. 독일 공군부터 출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하늘에선 괴링의 장담 허풍으로 끝이 났습니다. 히틀러가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자, 명예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독일 공군일 텐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당시에 독일 공군이 약 3천여 대의 항공기를 집결을 시켰고 동맹군도 좀 구식 모델이긴 하지만은 약 1,000여 대를 투입을 해갖고 거의 4,000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이거를 상대하는 소련군의 공군력도 만만치 않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숫자는 뭐 훨씬 많았죠. 네, 당시 소련 공군은 전군 총합해서 무려 2만 1,000대 항공기가 있었고 그중에 전투 가능한 기체가 약 13,000대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 9,000대가 이 서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독일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많은 소련 항공기들을 갖다가 비행장에서 뜨기도 전에 지상에 있을 때부터 격파를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초반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상 지원 임무로 넘어간다는 이런 보관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선전포고가 넘어가기도 전에 2시 정도부터 출격하기 시작해갖고, 처음에는 이때가 밤이잖아요. 아무리 해가 일찍 뜬다고 해도 야간 작전을 기습을 해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베프 110 중심으로, 베프 110이 영국 항공전에서는 영국의 허리케인과 스피드파이어에 탈탈 털렸지만은 다시 이 소련에서는 전투기로서도 활약하고 이런 폭탄도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폭격 임무에도 그 선봉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야간 항법 장치들을 갖다가 장착을 해갖고 소수의 항공기들이 핵심 전방 항공 기지들에게 첫 일타를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 정보로 이제 파악해 놓은 거죠, 위치를.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몇 달 전부터 독일군이 소련 영내 한 300km까지 정찰기들을 깊숙하게 집어넣어갖고, 정보 수집. 그 당시에 독일 항공정찰이 일부러 고공으로 특수 설계한 정찰기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 뭐 9,000m에서 12,000m 고도에서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련 항공기들이 고고도 성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그걸 이용을 해갖고 정찰을 많이 해놨었죠. 그래서 파악한 비행장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소련이 가장 큰 실책을 한 것이, 원래 비행장 상공은 대공포 부대들도 많이 배치하고 정납고. 그리고 위장을 잘 해놔야 되잖아요. 기습에 대비해서 이 비행기들을 뭐 숲속으로 숨긴다든가 뭘 덮어놓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예방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마치 인천공항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탈린 동지가 분명히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날 각종 경계 경보가 때릴 때 그때 한 것이 빨리 비행장 치우고 위장 막 씌우고 적의 기습에 대비하라고 했는데, 그 경보가 제때 도착하기도 전에 독일 항공기들이 내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 선봉을 쓴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의 지휘관이 요하네스 폰 리트호펜이었습니다. 리토펜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네. 혹시 붉은 남자? 네. 맞습니다. 그 만프레드 폰 리트호펜 바로 그 집안입니다. 사실 폰 리트호펜 집안도 굉장한 군인 명문가여갖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군인을 배출했는데, 아무래도 귀족 가문이다 보니까 족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족보를 한번 세봤습니다. 남의 족보를 또 들여다보셨어요? 네, 유럽 귀족들 족보는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허. 제가 세봤더니 붉은 남작이랑은 10촌 관계더라고요. 10촌. 10초이면 남인데 거의. 네,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서 활약한 사람은 사촌이었고. 그것도 제가 따져보니까 네. 그쪽이랑도 붉은 남작은 10촌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쨌건 그런 정도까지 다 집안 사람들이 군에 많이 종사할 정도의 이 명문가였고, 그래서 새벽 3시 15분에 소련의 알리투스 비행장에 있는 제15 전투 항공연대를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한 게 첫 폭격이었습니다. 20mm 기관포로 딱 긁으면서 지나가니까 그냥 뭐 지상에 있던 항공기들이 그대로 그냥 불바다가 돼버렸죠. 비행기를 이제 소련군이 분산시켜 놓지도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게 큰 쭉 해놓으니까 문제였어요. 그 모아놨구나. 가운데 폭탄 하나 떨어뜨리니까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소련이 우리가 스페인 내전이나 그 초기에 봤을 때는 땅딸막한 I-16 전투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이 당시에도 그런 전투기가 약 소련군 전투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소련 공군도 이 당시에 독일의 베프 109를 보고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신의 전투기들을 개발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미그기, 야크기 이런 걸 갖다가 투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비행연대에는 미그3 항공기가 62대가 쫙 있었는데 한번 쫙 긁으니까 40대가 격파됐어요. 너무하죠. 네. 거기에 뭐 이런 기관총 수사뿐만이 아니라 독일군이 여기다가 클러스터 폭탄도 썼어요. 확산탄을 쓰. 네, 확산탄을 써갖고 쫙 열면은 자탄이 96개가 쫙 펼쳐지면서 빠바바바박 휩쓸고 지나가는 폭탄인데, 이걸로 몇 번 그냥 훑어주니까 초토화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날 새벽부터 벌어졌습니다. 서부전선에 있던 거의 모든 소련군 공군기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한 다음에 전투기 230여 대가 호위하는 약 640여 대의 극강화 폭격기와 수평 폭격기들이 출격을 해서 제1파로 남은 그런 비행장들을 싹 쓸어버렸고, 그 다음에 2파로 요소요소 빈들 갖다가 계속 이 격파하면서 제공권 장악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날 바르바로사 작전 첫날에는 어마어마한 출격을 기록합니다. 전투기들은 최대
8번까지 출격한 항공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폭격기는 무려 6번까지 출격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정을 하고 새벽부터 계속 조종사 바꿔가면서 로테이션 해가면서 출격을 해갖고 지상에서 소련군 항공기를 1,500여 대를 격파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 항공전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보통 항공전은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과장하는. 과장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군 정찰기들이 떠갖고 사진 찍어가면서 집계를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오히려 과소평가됐어요. 왜냐면 이거 다 지상에서, 주기돼 있는 걸 했으니까. 지상에서 격파된 게 2,000대가 넘었습니다. 우와. 아니 그러니까 사실 공중전인 경우에는 내가 쏜 총알이 맞았는데 나는 격추시켰다. 이거 격추 안 되고 그냥 날아다니는 걸 또 누가 쏘면 격추당했다 이러면 한 번에 2대, 3대가 격추당했다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주기돼 있는 비행기들을 격추시키는 건 안 보이는 것까지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쫙 긁으면 몇 대 격파되는지 세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다 찍어서 한번 다 몇 대가 잔해가 있는지 세 보니까 2,000대가 그대로 거의 이 주기장에 펼쳐져 있었다. 독일군 전체 비행기 대수에 가까운 뭐 3분의 2에 가까운 대수가 그냥 뜨지도 못하고 다 격파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련 공군 지휘관들이 이날 첫날에 이 참화로 인해서 여러 명 행사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소련군의 구혼성 항공사단 사단장이 세르게이 체르니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갖고 거기서 에이스가 돼서 소련 연방 영웅의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끌던 사단이 사단 항공기가 409대가 있었는데 첫날 347대를 잃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카베데가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총살. 아니 스탈린이 방어하지 말라고. 당연히 상부에서 이런 지금 소중한 인민의 자산들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 부셔버린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여러 공군 지휘관들이 이런 식으로 엔카베데에 끌려가서 소련 영웅도 가차없이 총살당하는 이런 참 참극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련 공군이 전멸한 건 아니었어요. 전멸까지는 아니죠. 뭐 만 몇천 기가 있었으니까. 네, 아까 전투 투입 가능한 것만 뭐 거의 9,000대 가까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출격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소련 공군이 한 6,000회 정도 출격을 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은 독일 공군이 뜬다고 해서 역시 주눅들지 않죠. 즉시 달려들면서 첫날 322대를 격추했다고 보고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과소평가했어요. 이것도 과소예요. 네, 소련이 자체 집계에서 보고한 거는 336대로 더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독일도 세기 힘들 정도로 첫날 정말 눈부신 전과를 거뒀습니다. 1,300여 기 이상의 지금 성과를 맞습니다. 거뒀다라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반면 독일은 손실한 항공기가 불과 68대. 68대 2,300. 어마어마한 일. 교환비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냥 학살극이었다라고 그래서 표현할 이제 정도. 당시에 이러죠. 뭐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더 쉬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뭐 거의 3일 동안 각종 항공 기지와 겨우 뜬 항공기들도 거의 뭐 학살을 하고 나서 네. 드디어 6월 24일부터는 지상군 지원 작전 및 후방 차단 작전으로 이제 슬슬 전환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격파했다. 그러면서 후방에서 집결해서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소련군 부대들에 대해서 집중 강타를 하면서 이제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게 됐죠. 사실상 이 3일 만에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독일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과였습니다. 그렇죠. 기대는 했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이고 독일이 좀 불안해했지만은 잘 풀리고 있어. 이 정도면 뭐 네. 그래 12주 컷 뭐 금방 하겠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큼의 충분한 전과였던 건 사실이죠. 자, 지금 이 상태라면 소련 공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맹 못 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소련 공군이 그래도 신형기가 있었어요. 말씀해주신 미그3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야크원 같은 야크원은 뭐 굉장히 준수한 전투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미그3는 이게 고고도 전용 전투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도 6,000m 이상에서 요격기로 원래 나왔었는데 이게 실제 동부전선에서의 공중전이 대부분 저고도하고 중고도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그3가 활약을 많이 못했었고, 야크원은 비교적 신형기였지만 이게 괜찮았어요. 성능도 괜찮은데 개전 당시에는 양산하고 운용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도입은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지만 조종사 훈련, 정비 체계, 보급 등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소련 전투기의 가장 큰 약점이 엔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엔진의 신뢰성이 안 좋다 보니까 소련 공군기들은 설계를 할 때부터 공격학적으로
민첩하게, 그러니까 기동이 휙휙휙 잘 돌아가도록 이런 식의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고도에서 고고도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엔진이 안 좋아갖고 고고도 가면 엔진이 꺼져요. 그러니까 출력이 6,000m가 안 나오고. 한계였어요. 6,000m가 한계였어요. 대신에 저고도에서 도구 파이팅 할 때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I-15 봤잖아요. 네. 스페인 내전에서 그 개량형인 I-153이 나왔거든요. 이게 저고도에서 이 굉장히 민첩한 기동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물론 BF-109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지만은 이게 슈투카에는 지켜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련 공군은 조종사의 숙련도, 전술 훈련, 그리고 통신 지휘 체계, 항공기 정비 예비 부품 등 운영 체계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아까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적이 기습적으로 공군 기지를 공격했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경보 시스템도 없었고 공군 기지 주변에 대공포가 없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워낙 급하게 공군 기지를 전개한 데가 많았다 보니까 대공포 화망이 없는 데도 많았었습니다. 그럼 몰로토프 라인을 만들면서 급하게 만들면서 공군기지들도 막 짓는데 아직 방어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냥 대공포가 딸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mm 이상의 대구경 멀리 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20mm 정도 기관포도 설치해서 다층망 방어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소련 공군이 이대로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전 첫날 밤에 소련군 제211 폭격 연대의 수호이2 공격기가 푸르트강 주변의 독일군 도하 지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격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준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파일럿이 훈련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조준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고, 그다음에 소련 공군의 전설적인 에이스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포크레시킨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6월 22일 이후 초반 교전에서 미그 3를 몰고 나가서 BF-109를 잡습니다. 뭐 이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련 공군의 저항이 무의미하거나 없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단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첫날 너무 많은 공군기를 그렇죠. 지상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확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행 준비 상태에서 손실이 너무나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우리도 당했다 이렇게 통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우리 공군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부대가 굉장히 많아버렸어요. 정신 나가버리죠. 예. 특히 초반의 피해가 전투기 부대에 집중이 됐어요. 아무래도 전투기가 항속거리가 짧다 보니까 보다 더 전방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폭격에서 전투기들이 상당수 피해를 입고 오히려 항속거리가 길어서 후방에 배치할 수 있었던 폭격기 부대들은 온전한 부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후에 반격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폭격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호위 전투기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의 요격에 걸려서 격파되는 경우들이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있어요. 이 항공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나 폭격기의 단순 보유량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운용 체계예요. 쉽게 말해서 훈련, 정비, 통신, 보급이거든요. 여기에서 소련 공군은 이미 굉장히 수준 미달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독일군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 실패의 원인은 가장 큰 건 전투기의 성능이나 숫자보다는 이런 운용적인 측면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전 일주일 만에 소련군 항공기 3,100대를 격파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네. 역시 과소평가했어요. 과소평가 보고. 네. 소련군은 스스로 우리가 3,900대를 잃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독일군이 가진 전체 보유량보다도 더 많은 비행기를 폭파시켰네요. 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독일의 피해도 690대가 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소련군의 반격에 의해서 완파되거나 대파된 게 484대나 됐고요. 이게 작전을 계속하다 보면은 점점 사고가 늘게 됩니다. 네. 피로가 늘면서. 그러면서 약 209대 정도가 사고로 손실당한 겁니다. 특히 급강화 폭격기하고 폭격기에 좀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크죠. 독일 공군도 3,000대로 출발해서 일주일 만에 700대를 잃은 겁니다. 큰 피해. 전력이 20% 이상이 날아간 거죠. 이렇게 되면서 독일 공군도 전선이 전진하는 거에 따라서 점점 페이스를 못 쫓아가게 되고 단 일주일 만에 공격 밀도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성겨졌죠. 6월 29일 일주일 지난 시점에 이날 하루 동안 독일 공군이 띄운 소티 숫자가 6월 28일에 불과 458소티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네요. 458회밖에 출격을 못했고 그 다음 날은 260소티밖에 소화 못합니다. 절반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항공기 3,000대로 시작했는데 하루에 260번밖에 출격시키지 못할 정도로 소련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은 독일 공군도
예상을 뛰어넘는 소모전의 문턱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종심이 길어진다는 건 이만큼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하지만 사실 이 피로가 누적되는 현상은 병사들이 느끼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지상군 같은 경우에 야 소련 공군 다 작살났대. 이제 하늘엔 우리 공군밖에 없어. 이제 우린 달려나가면 돼. 이런 생각 분명히 들 거거든요. 자, 북부 집단군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북쪽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경지대 전투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제 국경에서부터 돌파를 해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까지 가는데 2번 끊어가기로 했었죠? 네. 끊어가는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자, 북부 집단군의 목표는 어디인지 한번 지도로 점검하고 가시죠. 지금 저기 동프로이센에서 북쪽으로는 저 발트의 메멜부터 틸지트와 군비넨 일대에서 출격을 합니다. 네. 북부 집단군은 딱 저 전선에서 왼쪽에는 16군이, 가운데는 4기갑 집단이, 우측에는 18군이 이렇게 딱 삼멸 횡대로 해서 쫙 밀고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끊어가기로 했습니까? 저 뒤에 있는 다우가바강 전선에서 끊어가기로 했었죠. 네. 저기 다우가바강 뒤로 소련군이 도망가기 전에 그 앞에서 다 경멸시키는 것이 네. 목표입니다. 그래서 18군은 저 메멜 쪽 전선에서 어디로 와야겠습니까? 리가.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딱 보이죠? 네. 여기 짤막하게 있는 저 리가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가운데선 제4기갑 집단은 사울라인. 맞습니다. 저 네. 샤울라이를 거쳐서 중간중간에 있는 다우가바강의 교량을 점령하고 저기 뒤로 못 빠져나가게 강을 따라서 차단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배후를 차단하는 역할을 네.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6군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카우나스를 고쳐서 다우가 포피스로. 정확합니다. 딱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나스가 가장 이제 리투아니아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 점령하고 다우가필스로 해서 다우가바 전선을 이제 싹 빗장을 지르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삼멸횡대로 병진하는 것이 지금 북부 집단군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직선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꼬불꼬불한 걸 다 하면은 직선 거리는 400km지만은 실제로는 각 부대가 거의 700km 가까이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부 집단군에는 전차가 총 약 590대 정도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게? 네, 역할에 비해서는 좀 적었고 이거에 한 3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더 치명적인 거는 이 중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3호 전차, 4호 전차는 없어. 150대밖에 없어요. 4호 전차 없어 지금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사실 공격하는 네. 입장에서.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독일은 굉장히 작전 계획 세울 때 절망한 게 뭐냐면은 기갑 부대가 이동하는 쓸만한 도로가 많지 않다는 걸 되게 걱정을 했어요. 작전. 네. 그래서 독일군은 최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나마 전차라든가 이런 중장비들이 지나갈 수 있는 좀 괜찮은 길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갖고 판자슈트라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기갑 부대를 감당할 수 있는 뭐 기갑도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는 기계화 부대에게만 쓸 수 있게 권한을 줍니다. 방금 전차 달리는 길 보셨어요? 저게 지금 일종의 포장도로인데도 흙이 네, 흙으로 포장돼요. 그 정도면 아주 좋은 길인 겁니다. 굉장히 좋은 네.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사정이 제일 좋은 도로는 어떤 데에 있는 도로겠습니까? 수도권 도시 뭐 이런. 그죠, 대도시를 잇는 도시, 되겠죠. 도시를 잇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 주변에는 소련군도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 길에 올라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방에는 그 도로를 갖다가 소련군이 막고 있으니까. 방어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라인. 처음에 돌파할 때는 야지를 통해서 옆을 통해서 돌파해서 선멸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그 판처 슈트라스에 따라서 쫙 밀고 나간다는 이런 계획이었죠. 이게 적들과 대치를 해서 선멸을 한다가 아니라 일단 뚫어. 그리고 다우가바 뒤까지 다 가서 맞고 그때부터 진짜 싸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차단하고 포위해서 선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은 뻥 뚫린 길로 맹진을 해서 후속 예비대가 오기 전에 빨리 교량과 주요 시설들을 다 장악한다는 이런 식의 진격 근데 이게 컨셉이죠. 너무 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보급로 중앙에 지금 소련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베를린으로 가자. 이러면 어떡해? 아니 서로 죽자 이러면 어떡해? 예전에 이스라엘군이 그랬었죠. 이게 공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당연히 보급이 따라와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너무 극단적인 작전이 아닌가. 이 지금 바로바로사 작전이 예전에는 막 정말 공격하면서 선멸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진격로를 보고 나니까 네. 그냥 옆을 뚫고 가서 뒤를 막는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드디어
6월 20일 첫날 북부 집단군은 굉장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저 해안가는 굉장히 그 방어가 약해서 오히려 기갑 부대보다도 해안에 저 담당한 291 보병사단이라는 데가 하루에 60km 진구네요. 일본 보병사단이 그 정도이고 기갑사단은 더 심해갖고 저 4기갑 집단의 선봉사단이었던 제 8기갑사단은 하루에 80km 진격합니다. 그래서 단숨에 내만강에서 이 드비사강까지 그다음에 확 하루 만에 밀어 닥칩니다. 그런데 네. 재밌는 게 바로 이 8기갑사단이 소속된 군단, 이게 바로 제56 차량화 군단인데 이 군단의 군단장이 누구였냐면은 만슈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갑 집단 얘기하면서 프랑스 전역은 만슈타인 계획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때 그 만슈타인은 영웅이 안 됐나? 네, 안 됐습니다. 만슈타인은 계획은 본인이 세웠지만은 좌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별 전공은 못 세우고 언론에도 당연히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냥 계속 군단장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자리에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전역의 주역 중에서 제일 홀대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드디어 만슈타인이 이제 뜻을 펼 때가 온 거죠. 이 북부 집단, 제4기갑 집단의 선봉을 맡아갖고 이렇게 쫙 밀고 간 겁니다. 이거는 소련군 입장에서 아무리 준비를 잘 했다고 하지만은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페이스예요. 저 지역에 제3기계화 군단이랑 12기계화 군단이라는 두 개의 기갑 예비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오는 걸?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후방의 예비 기계화 군단들이 어디로 가서 반격을 할지가 애매해진 거예요. 너무 빨리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오니까 뭔가 주공점을 탁 포착을 하고 거기에 집결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집결해서 누굴 공격해야 될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워낙 많은 공군의 피해가 있어갖고 항공정찰도 안 되고 적정 수집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56 차량화 군단은 잘 모르겠고 지금 저 밑에서 또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제41 차량화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뭔가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 제41 차량화 군단 쪽으로 두 개 군단 집결해. 그래서 얘네들을 양쪽에서 압착해서 섬멸한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네. 위쪽에 있던 12기계화 군단은 남동쪽으로 가. 그리고 제3기계화 군단은 북서쪽으로 가. 근데 문제는 집결지까지 가야 될 거리가 100km예요. 쉽지 않네요. 그런데 100km를 가는 동안 5만 생쇼가 다 일어납니다. 주둔지에서 집결지로 막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하면서 독일 공군들이 차단 작전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수평 폭격기들이 막 계속 폭격을 해대고 혼비백산하는 거죠. 전차는 어떻게 살 수 있어? 네. 보급품을 같이 싣고 오는 트럭들이 다 박살나겠죠,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차들이 가뜩이나 이거 기름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조금 오다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료 자체가 절대량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조금 지나니까 쓸만한 트럭들이 다격파당하면서 연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탄약 추진도 안 되고. 그리고 오다 보면은 얘네들이 워낙 무겁고 신의전차다 보니까 금방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야 지금 빨리 수리부속 갖고 와라고 하는데 갈 부품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주저앉지. 거기 서 있는 주저앉고 거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이 좋은 전차들을. 네. 저거야말로 이제 트럭의 집단 묘지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저런 곳들이 그냥 곳곳에 펼쳐지고 극히 소수만 집결지에 도착을 합니다. 있으면 뭐해? 써먹지를 못하고. 이거 대환장 파티네요 이게. 그리고 맞습니다. 이 발트 3국 지역에서의 어떤 전투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군에게 순종적이었고 다수가 독일군의 해방군으로 맞아서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가 민병대나 무장 조직을 조직해가지고 오히려 소련군을 공격하고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거를 독일군 편에서 오히려 독일군이 작전하기 쉽게 해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월 23일 그 다음 날 어떻게 그냥 악으로 깡으로 온 소수의 소련군 기계화 부대들이 6월 23일부터 반경. 누굴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40일 차량화 군단을 네.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40일 차량화 군단의 진로 앞으로 겨우겨우 일부가 집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뭐 KV2 같은 경우에 저거 한 두세 대만 있어도 뭐 다 맞닥뜨려서 싸울 것 같은데? 역시.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저 생긴 걸 봐요. 저거 하면 되면 무슨 터미네이터 한 대가 딱 서 있는 느낌으로 받을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마동석
탱크. 마동석 탱크. 타격감이 엄청나겠네요. 이제 그 일이 근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침공 2일째였습니다. KV-1, KV-2 그리고 T-34로 구성된 소련군 제2전차사단이 반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단 한 대의 KV-2가 독일군 측면을 뚫고 제6기갑사단 교두보 후방까지 들어옵니다. 한 대가. 근데 얘가 오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변속기가 고장이 나요. 변속기 고장 나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냥 서 있어. 예, 어떡하지? 그래서 주저앉았는데 포탑을 돌리고 이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몰랐어요, 독일군이. 그래서 아침에 12대 보급 차량이 가다가 얘를 만난 거예요. 저건 뭘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얘가 독일군이다. 포탑이 돌아가. 쏴. KV-2는 이 포가 152mm 포를 갖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진짜. 152mm 야포를 갖고 있었어요. 쐈어요. 12대 보급 차량이 불벼락 뒤집어쓰고 다 격발해요. 그래서 생존자들이 나와서 저게 뭐지? 라고 해서 도망가요.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다 죽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대전차포 부대 딱 갔어요. 얘가 왔어요. 대전차포. 얘가 2개가 왔어요. 몰래 한번 가서 쏴보자. 그래서 100m 앞까지 갔습니다. 100m 앞까지 가서 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팅. 그렇죠. 땅땅 하고 튀겨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KV-2가 이렇게 쳐다봐. 맞습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너니? 하고 쐈어요. 2대가 곧바로 다 이제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독일 제6기갑사단은 이미 앞서 쭉 갔는데 그 뒤로 이 KV 전차가 도로 올라와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후방으로 기갑사단 좀 탄약과 연료를 많이 먹습니까? 빨리 보급을 추진해야 되는데 뒤가 막혀버려서 앞에 사단 선봉이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한 대가. 네. 이한 대가 막아버림으로써 일개 사단 전체의 진격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강판교 장비. 자, 그렇죠. 그래도 독일군한테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뭐예요? 88mm. 88mm 갖고 왔어요. 88mm 딱 갖고 왔는데 재수도 없지. 하필 이 88mm 부대가 철가탄을 다 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련군 전차가 튀어나왔을 때 얘로 갖다 막 쏴 제낀 거예요. 그래도 뭐야? 그래도 우리 웬만한 소련군 전차는 우리 고폭탄 쏘니까 다 작살나더라. 쐈어요. 쐈는데 튕겨나간 거예요. 얘도 고폭탄을 쐈는데 튕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얘가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쐈어요. 띵! 또 본 거예요. 또 너냐? 얘도 이제 없어졌죠. 얘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엔 너냐? 무섭다. 88mm 너무 저게 포가 커갖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 독일군 공병을 투입해서 이 KV-2한테 폭약을 설치한 그래서 원래 독일군 공병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다 이제 폭약을 설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뚜껑 열리면서 기관총 들고 나와. 승무원이 나온 거야. 사실 승무원도 그때 탈출하려고 했었어요. 탈출하려고 했는데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고서 기관총을 막 쏘고 권총을 쏘죠. 그러니까 독일군 공병들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도 그래도 근성 있는 독일군 공병이 폭탄 설치를 하나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딱 폭파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꽝 터졌는데 궤도만 끊어졌습니다. 아니 어차피 못 움직이는 차인데.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독일군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우리 지금 뒤에 누구 있지? 야, 있는 전차 다 가져와봐. 그러니까 다수를 동원해서 총 공격을 개시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 독일군 전차병들은 이미 프랑스 전선이나 이런 데서 뭘 했냐? 대전차전 실전 경험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독일군 전차병의 주특기가 뭐였냐면 철갑탄 사면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전에서 해보니까 이거예요. 첫 발이 너무 잘 빗나가요. 그래서 첫 발 빗나가고 두 번째 발도 빗나갔을 때 계속 사격 편차를 조정해서 세 번째 발에는 무조건 맞춘다. 이게 독일군 전차병 특유의 철갑탄 사면사입니다. 그러니까 1탄, 2탄, 3탄까지 무조건 맞게 한다. 근데 1탄부터 3탄까지 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분? 2분? 30초. 30초도 넘어. 15초였습니다. 15초에 세 발. 왜냐하면 세 발을요? 이게 37mm가 포탄이 작아요. 네, 이거 요만하네요. 처음에는 포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고 넣거든요. 어. 손가락에 잡고 다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때? 자꾸 주먹으로 넣는 거예요. 이거를 독일군이 알고 나서 이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철갑탄 사면사 준비! 다다다! 근데 사면사가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또 돌리는 거예요. 좀 미래에서 왔네. 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뚜껑이 따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때 독일군이 전차가 공격하는 반대 방향에 또 두 문의 88mm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3호 전차가 이
KV2의 주의를 끌고 막 전투하는 과정에 얘가 집중사격을 합니다. 무슨 게임 같아. 이거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네. 일단 돌기 시작했어. 그럼 그때 막 달려가. 그래서 뒤에서 가까이 붙어서 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88mm가 때렸는데 그중 한 발이 꽤 큰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얘가 포 발사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에 승무원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특공조가 갑니다. 독일군 특공조가 가서 포탑에다 수탄을 까놓죠.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KV2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KV2를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승무원들을 공격한. 자,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와 성취하면서 와 이게 아니라 이거죠.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야 대대급 병력이 와서 이 난리를 쳤는데 겨우 하나 잡았다. 근데 얘네들이 자꾸 또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딱 저 분위기입니다. 저렇게 도로 한가운데 KV2 한 대가 있으면은 와 옆에 독일군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위압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독일 공병들도 저거 폭격을 갔는데 내가 이 폭격해가지고 얘가 터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식을 소련군이 특히나 스탈린이 알았다면 야 이거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으니까 무조건 KV2를 생산해서 전선으로 보내라. 이거 뭐. 아 근데 사실 이 KV 시리즈가 이 대전차 전투에 그렇게 적합한 전차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아무래도 워낙 중장갑이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 당시 소련이 굉장히 약점이 있었던 게 변속기였거든요. 네. 변속기가 신뢰성이 낮다 보니까 이게 좀 가다가 퍼지는 일이 너무 심했어요. 또 하나 웬만한 교량에 건너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교량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이게 그 당시에 저 KV1이 40톤이 넘고 독일은 이거 초반에 제식명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 43톤 전차, 네. 뭐 57톤 전차 이런 식으로 그냥 무게 달아서 근수로 표시하기도 했던 그런 아이러니도 있었고 진격하는 와중에 저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가 없고 부속이 없고 공군에 차단당해서 격파된 차량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야 소련군이 속빈 강정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계속 진격을 해나가는 거죠. KV2가 진짜 무서운데 걔네가 있으면 그냥 피해. 그럼 걔네가 오다가 변속기 고장나서 멈춰. 그럼 안 싸우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좋은 분위기죠. 방법이네요. 그래서 독일군의 4기갑 집단의 한 축이었던 제41 차량화 군단은 KV 전차에 발목이 잡혀갖고 아주 그거 처리하느라 진격의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을 미꾸라지처럼 쓱 빠져나간 군단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만슈타인의 제56 차량화 군단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저 다우가바강을 향해서 그냥 맹진격을 하는데 여기서 기갑 부대만 진격한 게 아니었어요. 선봉으로 나선 이 56 기계화 군단에는 독일군 특수부대 브란덴부르크 부대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반덴부르고. 독일도 저 동부 지역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소련에 보면은 과거 볼가 독일인처럼 그렇죠. 저 옛날에 소련에 이주해서 살던 독일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독일로 많이 다시 넘어와서 이 자원을 입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련 말 잘 쓰는 이 자원들을 갖다가 그냥 전투병으로 소모하기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첩자로 쓰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특수작전하는 목적을 씁니다. 뭐냐면은 저 부대들은 소련군 복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제 트럭에 탑승을 해갖고 기갑 선봉 부대보다 앞서서 가요. 그러면서 마치 소련군으로 위장하고 막 간 다음에 저런 교량 같은 주요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딱 내려갖고 동무들 지금 여기 사령부에서 포기하기로 했어. 여긴 우리에게 넘기고 다 가시오. 이런 식으로 작전을 반복하면서 저 중간중간에 있던 여러 요소들을 거의 무혈로 점령하면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우가바강의 핵심 요충지가 바로 저기 다우가프필스, 독일어로는 뒤나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저기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도로도 지나가고 철도도 지나가고 한눈에 봐도 교통의 요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기를 제8기갑 사단이 불과 4일 만에 300km를 진격을 해서 저기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누구를 앞세워서? 브란덴부르크 특수부대가 그 선봉에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루에 75km 페이스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만슈타인도 운장이 좀 있네. 이게 사실은 3기갑 사단하고 12기갑하고 방어 라인을 짜러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쫙 하고 올라가니까 방어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뚫고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만슈타인을 따라서 이제 후방에 있던 차량화 부대들 다 저쪽으로 가. 지금 길 다 뚫려 있단다 하면서 다 저쪽으로 몰려가면서
순식간에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독일군의 핵심 부대들이 저 다우가바강 쪽으로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북부 집단군은 정말 12주 컷이 아니라 이 기세로 하면은 6주 컷도 가능하게 생긴 지금 그런 속도로 전진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독일군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독일군이 광범위한 돌파구를 만들면서 리가로 향하는 길이 활짝 뚫리게 된 거죠. 제2기갑 집단이 출발하는 곳이죠. 브레스트 방면이었습니다. 정말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 강이 흐르는 한가운데 흐르는 곳입니다. 여의도 같은 느낌이다. 맞아요. 저는 가운데 섬이 있고 그 주변 외곽을 갖다가 해자를 파고 별 모양의 뾰족뾰족한 기하학적인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천연자연 해자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저 성벽. 와, 엄청난 요새네요 여기. 그래서 이른바 소련의 가장 유명한 영웅 신화였던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 막이 오른 겁니다. 구데리안의 기갑 집단의 선두에는 이제 29 차량화 보병 사단이 있었었는데 그냥 막 갑니다. 막아요? 모스크바까지 거의 한 350km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더 나가야 돼, 더 동쪽으로 가야 돼. 뭐야 진격의 거인이야 뭐야? 계속 엄청나게 가느냐? 왔죠, 지금. 근데 지금 보급이나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을지. 솔직히 엄청 많이 파고. 혹시 네. 기록 같은 거 남은 거 없어요? 구데리안을 본 병사가 기록했다. 눈에 흰자만 보였다 뭐 이런 거. 사실 여기서 또 스탈린의 아들과의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스몰렌스크 전투에서 결국은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 독일군이 심문을 하다가 아 이거 이용 가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소련군에게 뿌리는 전단지에 저 사진을 박아서 스탈린의 아들이 포로가 되었다. 항복을 해라 스탈린 아들처럼. 이 당시에 독일군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영국군이나 프랑스군 포로하고는 다르게 예, 예. 소련군 포로는 뭐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예, 독일군에게 포로가 된 소련군의 사망률은 57%입니다. 태반이죠. 예, 예.